재테크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진행의 강은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수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수민 씨 제가 오시자마자 심오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또 같아요. 긴장이 되네요. 네. 어떤 거죠? 수민 씨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경험을 비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목표가 뚜렷할 때 좀 성공에 다가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뚜렷한 목표를 네. 설정했을 때 좋은 얘기네요. 정말 뭐 수민 씨가 알고 있는 방법 외에도 정말 다양한 책에서 또 다양한 분들이 성공에 대한 비법은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요, 확실히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이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다지만 실패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세상을 좀 덜 살았네요, 수민 씨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있다니까요. 오.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네. 늘 모두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라. 그 맞추고 살려라. 네.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또 그게 또 그래요. 편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위 맞추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지만 네. 그런데 굳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그런 맞아요. 결과가 되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일이라면 좀 적당히 좀 패스를 하면서 실패 없는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재테크에 관해서도 실패 없는 방법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문 열려 있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테크 고민 저희가 함께 풀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무 관련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전병옥 세무사님께서 아주 속 시원한 답변 도와드릴 건데요. 네. 세금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고 절세에 대한 팁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재테크로 인해서 답답한 여러분의 속이 좀 뻥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재테크 사이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를 통해 처음 인사드리는 이수민입니다. 제가 지금 막 오전에 주식 생방송 마치고 나오는 길인데요. 저도 매일매일 방송은 하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내 재테크 관리해야 되나, 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도 얻어 가시고 고민도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재테크 사이다 이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차도 한잔하면서 좋아하는 TV도 보고 쉬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재테크 사이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로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또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네, 매주 목요일 책임져 주실 든든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한울 전병옥 세무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여러분이 이제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 세무 관련해서 오늘 또 절세 팁까지 챙겨 주실 거죠? 네, 세무사님. 맞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좀 시작해 주세요. 네. 자, 어떤 거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월 달이 시작되죠? 네. 네. 두 분 아나운서님 5월 달이 어떤 달이죠? 5월 달. 예. 5월 달은 사실 제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민 아나운서 생일도 있고 네. 가정의 달이라서 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행사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수민 아나운서님? 네. 예. 5월 달이 세무적으로 어떤 달인지 아세요? 사실 저도 이걸 해야 돼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맞아요. 5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소득 중에는 무슨 소득이 있냐면은 주택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자, 네. 이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 소득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요. 네. 질문도 맞아요. 많이 오십니다. 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러면은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네.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제외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 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께서 과연 이 소득을 내가 받는 이 임대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되면은 계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자, 주택 임대 소득을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택 임대 형태가 있죠. 네.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전세가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증금 일부에 월세를 받는 그거를 전월세라고 하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물론 무상도 있습니다. 무상도 있지만 무상은 빼고요.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로 있는 경우에는 전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을 요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네. 자, 월세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네. 전세는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임대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이 1억에 뭐 100만 원인데 이거를 2억에 50만 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월세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50만 원 신고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신고하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아예 신고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임대 형태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불평등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월세가 있으면 월세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있거나 보증금이 많거나 적거나 요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월세로 환산을 해서 월세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월세하고 요 간주임대료를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니까 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가지고 임대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기존에 안 냈어도.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임의였다가 이 강제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산세가 있는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청은 등록을 안 해도 네.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는 내가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세무서에는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 등록을 해야 되고요. 네. 임대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그 안 한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안 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임대 소득에 대해서
0.2%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내가 이제 5월 1일이 이제 만약에 낸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1일 이전, 네.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때 0.2%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안 내신 분들은 네. 이번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요 가산세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혹시 그냥 구청에 지자체에만 신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네네. 분들은 그냥 세무사에만 늦더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신고는 세무사에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하면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한 날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고 네. 그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네.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 임대소득이 조금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임대소득 과세 구분입니다. 자,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고 2주택이신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3주택 이상, 4주택, 5주택 이렇게 여러 채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1주택을 보유한 분과 2주택, 3주택, 주택 수가 틀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요 주택 수에 따라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세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냐, 9억 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1주택자를 먼저 보시면은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네. 즉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만 갖고 계신데 네,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제 주택 갖고 계시는데 이제 사시면서 전월세 놓으신 경우? 아,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이 넓어서 네네. 남는 부분을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전세로 살면서 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줄 수도 있죠. 그런 분도 있죠. 네, 그런 네.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다 하면은 그 임대소득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주택의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1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 즉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부자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 부자다. 네. 네. 부자의 개념을 우리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2천만 원 초과해서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네. 요거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즉 뭐냐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즉 내가 부자인 사람은 주택 임대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있는 경우에 2천만 원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리과세는 선택입니다. 네. 네, 선택이고요. 선택이고 이 종합과세는 의무입니다. 의무. 자, 종합과세는 의무고 분리과세는 선택. 즉 뭐냐면은 2천만 원 이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종합과세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똑같이 종합과세,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임대소득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고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과세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는 어떻게 된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과세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네. 과세. 자, 그런데 요 밑에 보면은 40 회배 이하,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 이렇게 됐을 때는 요 과세도 제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외를. 자,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임대하는 주택의 면적이 40 이하. 요거는 전용입니다. 전용. 전용 면적. 예. 네. 예, 전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용 40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 이런 네. 경우에는 요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요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두 그러니까 가지 소형주택. 다가 충족이 돼야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40제곱 이하인데, 네. 40제곱 이하인데 보증금이 2억 5천이다, 네. 2.5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간주임대료 과세가 된다. 계산을 해야 네.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냐 크냐에 따라서 그리고 보증금이 2억 원 이하냐 2억 원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주택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데 1주택이면서 내가 그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은 그 임대 소득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고요. 2주택자이신 분들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그 임대를 주는 각각의 주택이 40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인 경우 또는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되고 월세만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장에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주택수 판정. 네. 네. 조금 아까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냐, 네. 2주택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수 판정. 자,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 네. 1주택. 그런데 각각의 구분되어 있는 세대를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네. 우리 다가구 주택하고 같은 형태지만은 각각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뭐가 되죠? 구분 등기? 요거는 다세대 주택이 되죠.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한 채로 봅니다. 네. 예. 그래서 형태는 같은데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주택수로 계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9억을 초과하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네. 각각 세대를 구분하면은 9억 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보면은 40회배가 넘는데 근데 각각을 구분하게 되면은 전용 면적 40배 이하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제 혜택이 불합리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같은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요즘 공동 소유 많이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 소유가 되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공동 소유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입니다. 네. 가장 큰 소유자. 우리 상속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 주택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되면은 그 중에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소수 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지분이 제일 큰 사람. 네. 네,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임대 소득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데 임대 소득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 요거는 본인이 받는 임대 소득입니다. 네. 자, 만약에 내가 지분을 50%
40% 가지고 있는데 40% 가지고 있는데 600만 원을 초과하려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00만 원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 한 1,400만 원 정도가 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1,400만 원이 넘어야지 600만 원을 초과하죠. 네. 연간 소득이. 그래서 연간 소득이 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된다?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네. 예외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네. 네. 제가 9억은 뭐라 그랬죠? 부자요. 부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 부자인 네. 그런 분들의 그 주택 지분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본인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30%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지분이 동일하다. 동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각자 소유로 보는 겁니다. 각각 한 채씩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런데 부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사람, 즉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한 사람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 큰 사람이 소유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부부기 때문에 또 특례를 줬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지분이 큰 사람한테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 공동주택은 배우자 거로 하든지 본인 거로 하든지 지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임대소득 이외에 네.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택임대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면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그 타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네. 우리 좀 전에 과세 구분해서 종합과세할 거냐, 분리과세할 거냐 그렇죠. 그 이야기 있었죠. 네. 거기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소득하고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지분이 큰 사람이 있든 작은 사람이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합의를 해서 신고를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는 주택을 단독 명의로 하기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이런 세제에 있어서는 혜택이 된다 보시면 네.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대하고 전전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내 소유가 아닌데 주택을 전체를 임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전체를 임차를 해서 그 임차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네. 있을 수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전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이제 전전대는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를 줬는데 임대 준 사람이 다시 또 임대를 주는 거야. 이거를 요 임차인이 임대 주는 걸 전대. 네. 그다음에 전대인이 다시 임대를 주는 걸 전전대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네. 겁니다. 요거는 임차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다시 임차를 준 네.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소유 주택수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차 이런 분- 임차인의 그렇죠. 소유로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이 주택을 임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임차인의 소유 주택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조금 조금 더 남았죠? 네네, 네네. 하시면 됩니다. 네. 과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과세 방법을. 방법. 네. 네. 종합과세, 분리과세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1주택이면서 9억 원 초과, 네. 그리고 2주택 이상, 3주택, 네. 다주택이신 분들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종합과세 해야 된다. 합산. 이거는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의무.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네.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합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종합과세는 뭐냐면은 우리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이라는 이야기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소득을 구분을 해서 요 소득을 하나로 합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매월 원천징수해서 소득을 내는데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 또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요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2천만 원 이하면은 근로소득하고 합산 안 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천만 원 초과할 때 전체를 합산하냐? 네. 아니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2천만 원은 분리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합산과세하고 네. 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전체를 합산합니다. 전체를. 전체를.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인 분은 네. 두 개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만약에 2,0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2,010만 원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요 10만 원 받은 부분을 임차인한테 연말에 돌려줘라. 돌려주게 되면은 어머나 절세 팁까지. 연말에 네. 회식을 하라고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는 선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 총 수익금액 즉 월세와 간주 임대료를 합한 총 수익금액에서 분리과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총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율을 곱하고요. 네. 경비율을 곱해서 총 수익금액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을 공제해서 여기에 세율을 14%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14%를. 자,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만약에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예요? 6%부터 42%. 요거는 지금은 바뀌었죠. 45%. 근데 어이구. 2020년도까지는 42%가 적용이 됩니다. 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4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도분은 4%에서 6%에서 42%의 세율 구간이에요. 자, 분리과세 세율이 14%.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 최소 세율은 몇 프로예요? 6%죠. 네.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작죠. 네. 그렇죠. 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14% 세율보다 낮은 6%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더 절세하는 쪽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세액 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뭐 종합과세에는 해당이 되고 분리과세에는 해당이 안 되냐? 네. 그건 아닙니다. 분리과세를 할 때나 종합과세를 할 때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경우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4년으로 했을 때와 8년으로 했을 때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10년으로 가입을 네. 해야 되죠. 네. 요거는 이제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네. 과거에 4년으로 가입하거나 8년으로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입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주택 임대소득에서 세액을 감면을 해주는데 얼마를 감면해 주냐면 4년 등록하신 분들은 30%, 네. 그 다음에 8년 이상 등록하신 분들은 75% 오, 차이가 세액 많이 감면을 나네요. 해줍니다. 네. 엄청난 차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액 감면이 있고요. 자, 요런
기준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액 계산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생략하고요. 자, 종합소득세 계산 예입니다. 네. 자, 그냥 임대소득을 2천만 원으로다가 했습니다. 네.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과 4년 임대했을 때, 8년 임대했을 네.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임대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고 등록을 하셨는데 4년, 8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임대소득이 2천만 원으로 다 가정했을 때, 자, 기준 경비율이 기본적으로 50%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4년 했냐, 8년 했냐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10%를 더 추가해가지고 60%를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2천만 원에 60%니까 1,200만 원이고 미등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에 50%니까 1,000만 원이 돼서 그리고 공제금액 기본적으로 200만 원인데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2배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400만 원씩 공제를 하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800만 원, 400 이렇게 돼 있는데 세율은 분리과세 한다고 하고 14% 적용하면 112만 원, 56만 원, 5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세액 감면 해준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액 감면 30%, 75% 받으면은 안 받았을 때 112만 원, 네. 30% 했을 때 39만 원, 14만 원 무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나죠. 네. 예, 그래서 임대소득을 하신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 사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앞두고 굉장히 주택 임대소득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잘 참고하셔서 절세 방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떻게 참여하는지 수민 아나운서가 간단히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언제나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 재테크 사이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고민 상담 들어드리고 있고요. 저희 너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세무사님이 답변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제 세무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답답하셨죠?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금 관련해서 어떤 거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거, 증여 1가구 받으실 2주택인데 부담보 증여가 난지 아니면 일반 증여가 난지 좀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주택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네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소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두 개 다 한 20년 정도 소유되셨고요. 두 개를 다 받으실 예정이세요? 아니, 하나만. 근데 그 하나만요?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이신데 하나만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네. 1가구 2주택자가 증여할 때는 또 뭐 세금이 증여하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또 다르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혹시 같이 그 좀 조정 여쭤보려고. 지역에 있는 물건인지 아시나요? 네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절세 방안 팁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지금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네네. 네네.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할지 아니면 단순 증여를 할지 고민을 네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네네. 우리 그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증여하려고 하는 주택의 시가. 그거에서도 좀 약간 궁금한 게 지금 마지막 매매가가 8억 5천이에요. 마지막 매매가가요. 네네. 근데 예. 저희랑 같은 층의 매매가는 7억 5천에 매매됐거든요. 같은 층은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어떤 가격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같은 층, 같은 네네. 구조. 네네. 그런 주택을 먼저 매매 사례가액으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네네. 같은 층, 같은 구조가 없을 때에는 유사 구조, 유사한 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8억 5천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7억 5천이 맞겠습니다. 예. 7억 5천이요? 예. 네네. 7억 그럼- 5천을 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임대를 주고 계시나요? 네네. 4억 5천이요. 4억 5천에 전세 네네. 보증금이 4억 5천이고요. 네네.
네. 혹시 취득가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취득이 한 3억 5천 정도에 하셨어요. 아, 3.5억이요. 네네. 네, 3.5억의 취득가액이시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세하고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 전세 보증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승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는 이 증여받은 사람이 이 전세 보증금을 그분한테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5천에 부모님이 7억 5천에 해당하는 그 주택을 4억 5천에 매매한 거와 같아가지고 이 4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이거를 다 계산할 수는 없고요. 네네. 지난 시간 전주였죠. 네. 예, 전주에 저희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계산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 7억 5천에 단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증여 공제는 얼마냐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5천만 원이. 그래서 과세 표준이 7억이 됩니다. 7억. 자, 이렇게 7억이 되고요. 7억에 대해서 세율이 몇 프로냐면은 30%. 네. 5억을 초과하게 되면 30%거든요. 30%를 곱하고 여기에 6천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증여세와 7억 5천에서 우리 전세 4억 5천을 뺀 3억이죠. 예. 네. 3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0.5억을 공제하고 2.5억이 되겠네요. 2억 5천에 대해서 1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니까 20% 곱하고 여기에 1,000만 원을 공제해서 나온 네. 증여세. 그래서 증여세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쪽이 크게 되겠죠. 그렇죠? 네. 3억하고 7억 5천이니까 세율 자체도 30%, 20% 당연히 이쪽이 증여세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부담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요 4억 5천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어느 쪽이 크냐를 보아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지금 주택이 2주택인데요. 지금 증여하시려고 하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인데 다른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인가요? 네네. 아, 그렇게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의 두 채 이상에 해당하면서 조정대상 지역을 양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하고 증여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그 2주택 이상이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때는 요 부담부 증여를 한 요쪽이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도 계산 사례를 통해서 거의 저희도 6억, 시세가 6억,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3억, 요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도 단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더 작았습니다. 단순 증여가. 그래서 단순 증여를 저희가 권해드렸는데요.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케이스의 경우도 지난주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쪽이 세금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로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고요.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은 6월 1일부터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20%가
추가 가산이 돼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네. 5월 31일까지 6월 1일 전에는 10%만 추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네.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20%가 추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세액을 비교를 해보셔서 네. 만약에 그래도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6월 1일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단순 증여를 하냐, 부담보 증여를 하느냐 고민이 많으신데요. 일반적으로는 중과세가 아니라면 이제 부담보 쪽이 더 적지만 지금 같은 경우 2주택에 중과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 증여가 더 적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고 계산을 다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다주택자들 분들께서 굉장히 세금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고민하시다가 증여 쪽으로 돌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역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궁금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항상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이렇게 시원한 답변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서울에 10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면 단위 농가주택을 91년에 분할 상속을 해서 2012년 7월에 등기를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시골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네. 서울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새로 사게 되면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그 농가 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상속 상속을 받은 게 91년도에 받으셨다는 예, 얘기죠? 91년에 받았어요. 91년에 받으셔서 등기는 좀 늦게 하셨나 봐요. 예. 등기는 12년. 2002년에 하셨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7월.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농가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세금 여부 때문에 궁금하신 거죠? 네, 세무사님 바로 절세 팁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요. 자, 서울에 A주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네. 농가주택 B를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분할 등기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소수지분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니. 협의 분할해서 등기를 네, 했다는 협의 분할. 이야기죠? 예, 네, 그러면 협의분할해서. 전체를 지금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네네.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고 혹시 요 농가주택을 상속 받으실 때 다른 또 주택이 있으셨나요? 그 돌아가신 분께서? 없었어요. 아, 다른 주택은 없으셨고요. 예. 다른 주택은 없으셨고. 자, 그러면은 농가주택을 91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2002년도에 등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속주택의 취득 시기는 상속받은 시점인 상속 개시일인 91년도가 취득 시기가 되는데요. 요 서울에 있는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면은 요건 2000년대에 취득을 했겠네요. 예, 2012년에. 아, 2012년이요. 예. 우리가 그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일반 주택을 소유하면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입니다. 요런 경우에 요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안 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을 지금 일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요 농가주택, 요 상속받은 주택은 그 이전에 91년도에 취득을 하신 거거든요. 등기는 2002년도에 했지만 어쨌든 2002년도 했어도 12년도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게 되면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요 상속주택인데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공시가격이 얼마 정도 공시 될까요? 가격은 1,000만 원이 안 되고요. 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아, 1,000만 원이 안 됩니까? 예. 아, 네네. 몇백만 원 매매가도 정도. 한, 예, 한 지금 2천 정도. 거의 폐가 수준. 예, 거의 아닐까요? 폐가인데 예, 두기 모해서 네. 누가 지금 그냥 무료로 살고 있어요. 아, 어떤 분이, 예, 다른 그냥 분이. 예, 다른 분이 관리하는 이제 거기에 차원에서. 거주를 예.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이렇게, 사실 폐가가 되면은, 폐가가 되면 요 폐가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주택의 형태를 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도 끊기고 그다음에 뭐 수도나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주택을 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신이 안 서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상속주택, 그 농가에 있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예규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이 주택으로 안 보는 어떤 그런 예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하도 오래전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법상의 규정에 의해서는 요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 일반 주택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네. 그리고 요 주택이 이제 종부세나 보유세 요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요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 상속 주택에 대해서 그 기준 시가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경우 농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등기나 뭐 건축물 대장 무허가라고 이야기하죠. 무허가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 주택 재산세나 종부세를 판단을 할 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무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요 일반 주택의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낼 때는 그럼 2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지금 요 농가주택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요거는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 2주택으로 감소 안 된다는 중과가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정리를 여기까지 하도록-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으로 포함이 되느냐 이 기준을 좀 정하자면요. 일반 주택을 소유하면서 상속 주택을 받았을 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상속받은 주택 이미 취득하고 또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셨기 때문에 조금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태의 폐가 형태가 되면은 또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열어두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병업 세무사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정말 시청자님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재테크 정보들 그리고 꿀팁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TV로도 시청 가능하지만 너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요. 재테크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때 무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02-6007-8339번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